안녕하십니까. 변화무쌍한 전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전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저와 같이 진행할 신정인 정치부 기자입니다.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님 모시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상당히 논란이 지금 많죠? 그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 우 최고위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네, 안녕하세요. 요즘 예산안 예결위에도 들어가 계셔서 맞습니다. 예산 심사하고 그러느라고 바쁘실 텐데 예. 어떠십니까? 너무 정신없는 진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전당대회가 진짜 어떻게 지나갔는지 막 너무 먼 일이었던 것처럼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당도 참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또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심사에서 또 너무 이게 많이 바쁘더라고요. 바쁘기도 하고 우리 보좌진들도 너무 많이 고생도 했고 해서 정신없이 이제 조금 끝나갑니다. 조금 끝나고 조금 더 또 다른 부분들에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 또 많이 챙기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하면서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아요. 예. 결국은 중앙지검장이 사의 표명했고 네. 이제는 총장 대행까지 이제 사의 예. 표명해서 사실상 검찰 수뇌부 원투가 이제 다 사라지는 예. 이런 상황이 됐고요. 오늘 아마 오후에 퇴임식도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사의 표명한다고 이번 사건이 매듭지어지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 계속 지금 상황이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의 표명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법조인이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검찰 내부 또는 법조인들한테는 이게 그만큼 심각한 일이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넘버 원투가 다 사의를 표명해야 될 정도로 이 법조계 사회에서는 이게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라는 첫 번째 공감대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거를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은 지금 진짜 이 사태를 책임지는 건 전 사의 표명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잘 알림으로써 그래서 정말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정말로 제대로 된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늘 또 퇴임식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항소 포기한 이유를 두고 여야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혹시 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항소 포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일반적으로 저도 법조인이기도 하니까요. 항소 포기 이유는 납득할 만한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1심 무죄에 대해서 적어도 검찰 쪽에서는 최대한 항소하지 말라라는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 그게 그나마 유일하게 좀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구체적인 이 사안에 있어서 사실 항소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봤을 때는 대장동 사건이 워낙 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는 전 1심 판결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대장동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잘못된 사업 방식이라는 거. 잘못된 사업 방식을 만들어서 특정 민간업자에게 거대한 수익을 몰아준 배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그 행동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그때 했던 유동규 같은 분들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성남시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그 주요 그 책임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저는 1심 판결은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부분도 상당히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부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게 추징금이 원래 검찰이 주장한 추징금 7,800억 중에 약 480억 정도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세부적으로 법원이 그렇게 20분의 1 정도밖에 인정하지 않은 그 논리도 조금 빈약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480억을 어떤 혐의로 인정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배임의 혐의로만 인정하지 뇌물의 혐의로는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을 때는 다른 범죄들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배임죄를 없애겠다고도 주장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뇌물죄도 되고 배임죄도 되는 행위인 거랑 그 다음에 배임죄만 되는 행위인 건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이 충분히 항소를 해야 한다는 건 법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떠한 부정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뭐 신중하게 처리해라 3번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3번씩 예. 신중하게 해라라는 거를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약간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를 든 게 그 검찰이 구형보다 네. 선고 형량이 뭐 2사람이 더 높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고 형량이 더 높았기 때문에 꼭 항소해서 실익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3번을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러면 항소할까요? 라고 했으면 항소 안 하겠다는 말 나올 때까지 저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를 못 알아들으면 사실은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르면 그 고위공직자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말,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은 은연중의 압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 통과된 1호 법안.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1호 법안이 검사징계법입니다. 2, 3, 4호가 특검법이고요. 3대 특검이고 1호 법안이 검사징계법이고 그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번 정부에선 바꿔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직접 징계할 수 있게 바꾼 게 이 검사징계법,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입니다. 그마저도 지금 부족해서 최근에는 징계의 이제 수위 중에서도 파면을 더 넣자라고 하는 걸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했는 걸 이걸 아무런 압박이 아니고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신중하게 잘 살펴보라는 말로 들은 그런 검사는 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 구형보다 선고가 높게 나왔다는 말도 지나치게 누군가의 편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구형보다 선고가 높게 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유동규 씨죠. 맞습니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그 양형 사유에 왜 선고가 많이 감형됐는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중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가장 감경한 가장 큰 이유는 수사에 협조했다라는 점이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죄를 반성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아서 끝까지 자기 책임 아니다, 자기 잘못 없다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자기가 잘못했다, 나 반성한다 라고 한 그리고 이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한 사람이 유동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사람은 원래 감형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오히려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잘된 판결이다. 이건 마치 정말 이 재판에 협력한 게 잘못된 거다. 이 재판에 협력한 사람이 구형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재판이 잘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누가 들어도 이거 누군가의 편이구나. 그러면 이번에 구형보다 낮게 나온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편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거일 수밖에 없다. 또는 그 사람들과 연관지었던 이 판결문에도 나온 성남시 수뇌부 입장에서 지나치게 이 판결을 본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성공한 수사였고 성공한 재판이었다. 우체국 의원님은 그걸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유죄가 선고됐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여전히 이거를 뭐 조작 기소다, 뭐 완전 처음부터 날조였다. 뭐 이재명 대통령은 뭐 이거 가지고 그 대장동이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고 뭐 어떻게 민간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환수한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맞다는 거죠. 이번 사실 대장동 사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자체가 사업 구조가 잘못된 사업이었고 이거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이제 기소를 했고 재판부가 인정해 줬으니까 성공한 수사 그리고 성공한 재판은 사실 일정 부분은 전 동의를 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래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추징금이라든지 뇌물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친윤 정치 검사들이다. 그리고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 뭐 징계해라. 별 얘기가 다 나오고요. 탄핵 얘기도 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저는 이게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법조인이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검찰에 뭐 원투가 다 사퇴하고 이렇게 할 때는 법조인들끼리는 다 아는 거예요. 법조인들끼리는 이번 항소 포기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모두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조인들 안에는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도 많고요. 민주당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거 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만 이 사람들이 뭐 당신들이 친윤 검사다 뭐 그런 식으로 찍어 누르기만 하는 게 일시적으로는 뭐 어떻게 효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권 초고 워낙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일시적으로는 힘이 있을 수 있어도 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뭐 구전으로 이게 전달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 사의를 표명하는 분들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검사장급 경위 설명해라 뭐 총장 대행한테 경위 설명을 요구한 사람들 사실상 사퇴 요구지 않습니까? 예. 경위 설명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퇴 요구를 하고 그 대부분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꼭 이게 친윤 검사들의 뭐 항명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약간 제가 봐도 좀 약간 무리한 시각이다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사실은 멀리서 보면 이 사람들을 하나로 규정하고 싶죠. 뭐 친윤이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닙니다. 그냥 양심을 가진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덮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지금 여야 모두 이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을 두고서는 의견차가 많이 큰 상황이라서 혹시 조금 지금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집중하는 부분이 다르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이 검사들의 이렇게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거를 문제 삼겠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고, 우리 당은 이 항소 포기 사태, 이 외압에 대해서 어떻게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데, 어떤 방향이 되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게 되고 그때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하게 되면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가 가장 좋은가라는 부분은 저희도 논의를 많이 해야 되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런 잘못된 정치적 이런 어떤 작전에 휘말리지 않게 우리 또 노력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방식이 되든 전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넘어서 특검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조금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이 사안 자체는 저는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특검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일단 너무 부족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뭐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하지만 뭐 국정조사나 다르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문제 제기가 된다면, 그리고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저는 언제가 되든 어떠한 형태가 되든 이걸 수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정조사 관련해서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 타협이 안 되면, 협상이 안 되면 자체안을 내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그 일주일 이내에 그 단독 국정조사 안을 아마 제출할 것 같아요, 국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민주당 주도로 그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국민의힘 역할이 좀 애매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는 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적어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옳은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불리한 형태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저희가 그래도 뭐 올바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추징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거의 7천억대가 넘는 범죄 수익이 국고 환수가 되게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혹시 좀 이게 국고 환수가 될 가능성이 좀 어렵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사실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이게 실무를 해보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민사소송과 이 형사 추징금으로 받아내는 건 천지차입니다. 정말 그 난이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추징금으로 이게 구분이 되면요, 국세 체납 절차가 준용이 돼요. 그러면 재산 모니터링이나 정기적으로 이 사람이 숨겨놓은 재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압류가 들어가고, 그거를 자동으로 시스템적으로 돼서 이거를 받아내는 그런 절차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민사재판으로 넘어가면요, 제가 알아서 다 찾아내야 돼요. 이 사람의 재산을 알아서 찾아내서 알아서 그거를 압류하고 알아서 그거를 경매시켜서 받아와야 되는 절차가 되는데, 그건 난이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그냥 몇 가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혹시 김만배 변호사라면 이걸 뺏길까? 이 7,800억, 이 김만배, 우리 의뢰인이 숨겨놓은, 어떻게든 숨겨놓을 수 있는 이 재산을 뺏길까라고 하면 저는 절대 안 뺏길 것 같아요. 이걸 뺏기는 변호사면 아마 변호사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적어도 뭐 양심에는 찔릴 수 있겠죠. 양심에는 줘야 될 돈인데 이거 안 주고 이렇게 버티는 게 맞나?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냥 정말 의뢰인께서 뭐 이거를 안 뺏기길 원하니까 그거 안 뺏기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으면 숨기는 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추징금 환수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뭐 1심 재판부도 네. 이런 민사소송으로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저 판결문에 썼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재판부도 이미 좀 어렵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 재판부에 이번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재판부도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어렵다라는 걸 알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7,400억이 아닌 483억만 추징금으로 1심 판결에서 인정해 줬는가라는 부분이 약간 문제될 수가 있겠죠. 사실 그 나름의 논리는 또 일리는 있습니다. 나름의 논리는 제일 큰 건 이게 범죄 수익금을 산정하는 시기를 언제로 하냐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봤어요. 범죄 수익금을 최종 수익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범죄 수익금을 보느냐, 또는 최초 이렇게 부정한 사업 구조를 만들었을 때 그때 바로 계산할 수 있었던 이 금액으로 산정하냐라고 했을 때, 이번 재판부는 처음에 발생하는 기준, 그것도 처음 사업 구조를 만들었을 때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그 피해 규모, 그 수익을 기준으로 이번에 이렇게 그 추징금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적은 금액이 인정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부분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검찰이 다퉈서 이렇게 최초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얻은 수익을 기준으로 그거를 몰수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부정한 이런 사업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최종 수익금을 다 가져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검찰이 2심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이고 다퉈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항소 포기가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번에 그 무리하게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하고 공범 관계로 지금 재판을 받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유죄가 난 분들도 많고 심지어 유죄가 확정된 사람도 있어요.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대북송금 혐의로 지금 이미 유죄가 확정돼서 7년 8개월 형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공연하게 자기 사면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들도 어떠한 형태로든 저는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뭔가 나만 왜 감옥 가야 되나? 공범이란 전제하에서요. 실제로 공범이란 전제하에서는 왜 나만 감옥을 가야 되나? 나도 어떻게 봐달라. 나한테 뭔가 보상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은 이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추론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 혹시 그냥 어떻게 공범들이 입을 다물어주는 대가로 이거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수익금을 몰아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번에 피고인으로서 1심 4년형을 선고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반대로 지금 네, 얘기하는 막 분이 많던데. 말이 계속 바뀌어요. 말이 처음에는 자기가 범죄가 맞았다라고 하면서 좀 범죄를 인정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는 그게 아니었다. 갑자기 무슨 자기를 배를 가르려고 해서 뭐 그랬다. 그러면서 막 말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남욱 변호사가 이번에 가져간 수익이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한 1,000억 정도, 4년 살고 1,000억 정도 가져가면 사실 굉장한 고수익이잖아요. 굉장한 고수익인데 이 정도 수익을 얻고 나서 오히려 좀 진술을 바꿔주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진술을 변경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군가?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야당에서는 뭐 일각입니다만 탄핵 추진하겠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뭐 의석이 안 돼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추진하자 이런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조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의혹은 굉장히 듭니다. 저도. 이거는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도 그런 의심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증거들이 나온 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기이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의 자리라는 게 가지는 무게감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고 정말 국제적으로도 아주 우리가 다른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환율도 지금 너무 치솟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상이라든지 또는 경제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대통령이란 자리는 또 이렇게 잘 굴러가야 될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저는 탄핵을 입에 올리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올리는 건 이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전 철저하게 조사하고 나중에 혹시나 나중에라도 언젠가라도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일주일 새 좀 정치권이나 법 쪽의 상황도 그렇고 이 항소 포기 사태가 꽤 길게 이어질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여론 흐름이 어떻게 갈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 부분은 국민들이 아직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장동 사건 자체가 원래 좀 이게 그 어렵게 비틀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왜 이게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비법조인 입장에서는 조금 혼동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가 또 민주당에서 물도 타고 이러고 하면 저는 한동안은 그냥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길게 보면 저는 언젠가는 또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날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좀 민주당의 이야기와 조금 그래도 설명드릴 만한 게 있는 게 민주당에서 비판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두 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두 번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때는 가만히 있고 왜 지금만 뭐라고 하냐라고 하는데 두 사건하고 이번 사건이 많이 가장 큰 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번복 가능한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자체는 법리적으로는 조금 약간 이례적인 측면이 저도 있다고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구속이 가능합니다. 재구속이 가능하고 당시에는 워낙 이 민심이 뜨거웠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컸고 곧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뭐 저는 그때 구속 취소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항고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셨잖아요. 반대로 또한 김건희 여사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조사가 가능한 건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항소 포기 건 같은 경우는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항소 포기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태는 사실은 앞에 그런 부분들과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심각한 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검찰이 자살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검찰은 지킬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좀 이제 굉장히 좀 격정적인 메시지도 많이 내고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검찰에 애정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한동안 검찰이 너무 위축돼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 주변에도 검사 친구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검사들은 되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정치적 성향 이런 것보다는 정말 매 순간순간을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공익의 수호자로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자기가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징치함으로써 어떻게 조금이라도 피해자들의 이런 울분을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검사들이 저는 99%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특히 지금 여당에서는 다 검사가 무슨 범죄자고 나쁜 사람인 것처럼 검찰청을 해체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다 전부 다 엄청 움츠리고 다들 막 자신감도 없고 그렇게 됐던 게 조직 자체가 그렇게 힘이 없었던 게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조금 다들 좀 한번 머리를 딱 맞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시 그런 스스로 자신들의 명예도 지키고 자신감도 좀 찾아라 이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또 애정 어린 마음에서 그렇게 말해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 갤럽이나 NBS 그래도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 어제 또 떨어졌어요. 21%로 떨어졌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면 또 20% 무너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 보면 지금 이 검찰의 항소 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당의 큰 악재라고 제가 보거든요. 이런 거 파문도 이제 상당한 거고. 근데 지지율은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반사이득조차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이 지지율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어도 지금 올라갈 상황인데 이렇게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우리의 아직 어려운 점도 있겠죠. 이제 최근에는 대통령 재판을 거의 중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의 또 변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시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또 그게 또 보기 좋지 않은 장면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우리 당에 대한 실망감으로도 같이 연결되는 그런 측면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 현안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좀 앞서 나가지 못하는 측면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최근에 중요한 문제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이펙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환율이라든지 물가, 부동산, 뭐 코스피 뭐 등등 여러 분야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야에서 뭐 조금 약간 이재명 정부가 좀 번듯하게 잘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날카롭게 잘못을 지적하는 게 좀 부족했고 반대로 좀 이 악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드러내는데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우리 반성을 조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씩은 상황이 나아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특검이 저는 끝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특검이 사실 이제 생명을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지금 황교안 전 대표와 뭐 박성재 장관도 지금 영장이 기각됐고 아마 곧 있으면 추경호 대표에 대한 영장도 저는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증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를 기점으로 저는 뭐 3대 특검이 어느 정도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특검이 끝나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뭐 그냥 아이고 오래된 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 해묵은 문제들은 뭐 이런 문제들은 없어지고 이번에 나온 이런 항소 포기와 같은 문제들은 계속해서 다시 국민들의 구전을 통해서 계속 국민들이 알게 되고 나머지 정책적인 이슈들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또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결국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 그것이 이제 중도층 공략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시각도 꽤 있습니다. 그 현 뭐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좀 면회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윤 전 대통령. 그래서 뭐 당내에서도 이게 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바르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언제까지 이렇게 애매하게 가실 건지 좀 묻고 싶네요. 저는 단절을 아주 단칼에 하는지 천천히 하는지의 문제가 정도일 거라고 봐요. 언젠가는 저는 단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3대 특검 자체가 3대 특검에서 우리 당이 관련이 없다라는 게 나오면 그것만 해도 저는 단절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한다라는 게 사실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과 인간적 애정이 있었던 사람들 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람도 다 그거를 다 마음을 버리고 뭐 막 모욕을 주는 행동을 하고 그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 이 계엄이라는 가장 큰 과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잘못된 걸 인정하고 또 반성도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하는 태도 그런 걸 가지는 게 저는 이 단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정말 명시적으로 우리가 저는 쇼잉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특검에서 우리가 무고하다는 걸 보여줌으로써도 일정 부분은 이걸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정치가 너무 궤도를 많이 이탈한 것 같습니다. 여당은 독주하고 야당은 무기력하고 어찌 보면 정치가 양날개로 굴러가는 건데 양날개가 다 망가져서 정치가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짜뉴스는 범람하고 그다음에 팬덤 정치가 판을 치고요. 이렇다 보니까 정치 양극화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뭐 사실 정상적인 정치는 아니죠. 이런 정치 언제까지 해야 될지 참 답답한데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저도 참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고 참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뜻있는 사람들이 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관심도 가지고 조금 이슈가 어려워도 이게 누가 진짜 잘했고 누가 잘못한 건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요. 저는 민주주의라는 게 참 멋있는 말이고 좋은 말 같지만 이 주인이라는 게요 사실 되게 귀찮은 거기도 합니다. 주인이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일정 부분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면 이렇게 어려운 순간일수록 조금씩 더 관심도 가져주시고 조금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뭐 이렇게 한 번씩 누구 말이 맞는지도 살펴도 주시고 그러면 그런 작은 관심과 힘이 모여서 우리
뭐 정치가 옳은 길로 가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무엇보다 제가 더 앞장서서 뭐 더 국민들께서 이렇게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 더 잘 설명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좋은 정치, 깨끗한 정치, 그리고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어가는데 그 우재준 의원님, 청년 최고위원이시죠? 좀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